안녕하세요. 15학번 이충입니다. 제가 준비한 유헬스케어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 구성은 뭐 서론, 본론, 결론에 있고, 서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본론에 이렇게 있고, 결론에 이제 제 의견을 담았습니다. 유헬스케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기 쉽게 유헬스케어는 이제 이 아래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준말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의료 취약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오지나 벽지, 섬 등에서 거주하거나 장애인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 누군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호자가 없이 혼자서 병원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한테 이제 병원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가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의료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개인 단말기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해가지고서 나온 게 사실은 유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009년도에 이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오늘까지도 이게 상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침해당할까봐, 특히 이제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분들은 이제 의사인데, 병원협회에서는 이걸 좋아합니다. 병원협회에서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제 개인 의사들, 개인 개업을 하고 계신 의원급들의 의사들은 이걸 하면 다 그쪽으로 가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적인 IT 기술, 또 ICT, 통신까지 포함해서 가정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이 돼서 환자가 이것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을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으로는 현재까지는 이게 일부가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34조에 보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의료 지식 전달, 기술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병원과 병원끼리는 A라는 병원이 지방에 있는 B라는 병원하고, B라는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의 전문적인 지식이 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자기가 연계되어 있는 A 병원의 전문 이 분야에서 권위자한테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좀 어떤 진단을 제대로 좀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사하고 이제 의사들끼리라든지 병원끼리는 되는데 의사하고 환자하고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요걸 바꾸려고 지금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유헬스케어의 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근데 이제 오늘 현재까지 2015년 11월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이걸 11월 달에 올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정안에는 뭐가 있냐면, 환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통해서는 직접 대면해서 자기 병원에 찾아와야지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무슨
환자하고 의사하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화상도 안 된다면요? 화상으로도 안 된다. 화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의사 개인 의사 이제 병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문구를 바꾸는데 지금 6년 동안 지났는데 아직 성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된다 그랬으면 진단을 해놓고 처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처방을 누군가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를 덜지 않고 환자가 원하는 지역에 자기 집 근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보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다든지 그쪽으로 어느 약국으로 이 처방전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거기서 수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자처방전 발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유헬스케어 분류법이라 해가지고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대상은 지금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 거동 불편자, 대면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층, 뭐 교도소, 군인, 장애인, 노인 등.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일반 그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사적으로 진료받으려 해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번 TV에서 이거 심층으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의 이제 들어가서 어떤 권력적으로 결탁이 안 되면 또 이 돈이 많지 않으면 이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진료받는 게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거 언제 뭐 그분들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119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처치할 수 있게 라든지 의사가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응급처치는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상례화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이걸 바꾸자 하는 겁니다. 제한적인 요인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내 유헬스케어 산업의 기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산업 자체. 근데 그거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이익 단체들이 강력하게 그걸 하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이 이제 많이 뺏긴다 해가지고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관련 단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이게 다 서로 다 다릅니다. 또 약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서비스 실현 자체가 지금 힘든 거 있습니다. 연구의 내용으로 보면은 유헬스케어 산업의 이제 그 모델로 다양한 IT 기기들을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헬스케어 선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헬스케어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일단은 전반적으로 법은 이게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국가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선도 사업으로 병원 쪽을 먼저 이런 유헬스케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병원 쪽에서 먼저 그 선도 사업으로다가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 해가지고 유호스피탈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게 병원에서는 거의 이게 다 시행이 돼서 지금 뭐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 정보의 공동 활용 사업, 병원 물리의 공동 구매 사업, 기존 유호스피탈 앤 유헬스 사업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 정보 공동 활용 사업은 이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유호스피탈 중에서 요 병원 내에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건 이건 뭐 지금 어느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S 호스피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스마트 호스피탈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첨단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뭐 타블렛이라든지 그 휴대폰 통해서 요새는 병원 가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런 뭐 아이패드 같은 거 가지고 가서 그 회진할 때 누워 있는 환자한테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그 의료 영상 저장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처방 정보 전달 이런 자료들을 다 이제 그 공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 환자 회진이나 진료 시에 손쉽게 조회 활용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또 외부에서도 필요하면 환자 기록을 확인하고 진료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적으로 향상과
생산성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큰 병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내용 중에서 아까 이제 병원 물리의 공동구매 사업 이제 우리 교수님도 저한테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숙제로 해서 다음 한번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병원에서의 어떤 물류를 이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단계로다가 이렇게 중간에 하는 데가 거의 다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거칠 때마다 마진을 줘야 되니까 사실은 병원에서 구매할 때 구매 단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구매 단가가 높아지면 환자한테 그런 비용이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으로 이 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쪽에 있어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프로큐어먼트 백그라운드라든지 이제 공급자 쪽에서 이렇게 좀 완스톱 구매를 하고 시간이나 인적 비용 절감하고 IT 기술을 이용해서 구매를 갖다가 투명화시킨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품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구매 절차 비용 절감 이렇게 선진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혁신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의 내용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기존의 유호스피탈과 유헬스 사업의 이제 진료정보 공동 활용 방안은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중간에 통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서 개인서부터 어떤 환자의 진료정보, 연락 내역, 조회.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해야 될 거는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환자에 대한 개인의 정보 또 환자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어떤 비밀 사항들이 잘못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쁜 뜻으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은행에 그런 것처럼 그런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유헬스케어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 사업을 하는 유호스피탈 시스템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여태까지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소득 수준, 교육 수준이 상당히 향상돼 있고 인구의 노령화 그리고 사회복지의 향상과 우리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병원이나 병원 근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편의를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이제 이 시스템이 갔었습니다. 사실은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이나 병원 근무자들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니까 이제 소비자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도입하는 효과는 위에서 보시듯이 어떤 진료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함으로 해서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근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니까 합리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병원 시설이라는 게 진료 받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출입 통제라든지 또 주차라든지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의 첨단을 통해서 병원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연구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세 번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의료기관의 B2C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개인한테 벽번호 500치 환자 등의 의료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화 및 원격 의료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가 이게 우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법률 제도에 대해서는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되는 이익단체들이
자기의 그 이익 때문에 이제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크게 국외로 이렇게 이제는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하고 너무 지금 외국은 벌써 한 5년,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법 조항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이러고 가는 데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이제 국내 유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환경,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을 먼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본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뭐 사실은 그 시간을 제가 맞추려고 많이 다 줄여놓고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도 사실 일본하고 미국과만 비교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독일도 있고 유로 쪽도 있는데 이제 다 줄이고서 지금 하겠습니다. 외국의 의료 정보 현황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 이제 오바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걸 다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간도 의료 공급 체계가 이제 그 중심으로 돼서 가고 있는데 미국의 의료 개혁, 의료 정보는 이제 추진 목표는 의료 비용 증가를 줄인다. 의료 비용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예방과 건강 증진에 투자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을 높인다. 모든 국민들이 적정 비용으로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직이나 실직 시에도 건강 보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건강 보장을 제한받지 않게. 근데 사실은 그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제도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가 지금 더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 국민 개보험이라 해가지고 모든 거를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 제도의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부에서 보험으로 되는 거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뭐 30%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고 5대 질병, 이제 중증 등 뭐 암 등 중증 질환 해가지고 이제 5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암도 있지만 뭐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는 5%만 냅니다. 5년 동안 환자가 비용을 내는 거는 사실은 5%입니다. 저도 이제 급하게 2년 좀 안 됐는데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연수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5% 냈습니다. 그러니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급여 되는 거, 사실은 비급여 되는 게 새로운 그 어떤 기계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든지 새로운 약품들을 사용하는데 정부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게 급여로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지정을 안 하고 개인이 부담하게 돼서 그건 개인 100% 내야 돼요. 그 비율을 지금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후생정보개발센터라는 데에서 이 그 유비쿼터스 이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지식 보고 이렇게 정보 시스템 관련 연수, 개발, 정보 수집, 제공, 간행물 발견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일본이 상당히 그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이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면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본하고 한 30년을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떨 땐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한번 결정이 나면 그 원칙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그 움직이는 게 일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헬스케어 현황을 보면 보건의료 산업이 포스트 IT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유헬스케어 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T 통신, 의료 관련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의료 정보화 분야는 벤처기업 위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선진기업들의 참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도 상당 부분 뭐 정말 그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제도가 어느 나라를 이렇게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건 아시죠? 뭐 거의 다 병명까지도 일본 겁니다. 그런 법조문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시죠. 예, 국내 유헬스케어 운영 현황과 문제점.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비표준화, 투자 예산 부족, 의료 정보와 수용성 부족, 국내 유헬스 산업의 현황, 병원 중심의 유호스피탈, 아까도 말씀드린 유헬스케어, 그다음에 웰리스 분야로다 지금 이제 구분이 돼서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자의무기로 원격 의료 기술 표준 적용,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배송에 관련된 거, 개인의 건강정보 관리 방법 보완 등이 앞으로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의료 정보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이걸 상정을 해가지고서 이게 결정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있기. 근데 이게 이제 의료법 34조입니다. 그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것. 그다음에 원격 진료 시의 처방전 대리 수용. 원격 의료 활성화를 통해서 의료사가 계층의 해소 및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모든 자료가 여기 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전제 및 활성화. 이제 제도적인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기술적인 거는 정보기술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ULS케어는 인터넷 무선통신 이용을 통한 진료 제공 서비스 방식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킹을 당한다든지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보안에 관련된 걸 기술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권,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뭐 처방전 어디서 받는다든지 요거에 대한 제도적으로 전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법적인데,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성, 요겁니다. 제도적으로는 뭐 이거 두 번 나왔네. 예. 그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협조 조직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이제 공정하고 명확한 수가 체제 확립, 그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요약 및 분석 기술 발전, 그리고 원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처리 방안, 서비스 모형의 지속적인 개발, 이렇게 또 이건 뭐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 US케어 전체 산업을 관장하는 거고 각 부처별로는 사실 일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만성질환이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해서 측정해서 원격으로 상담하고 이러는 거. 이제 이 스마트 케어 센터 이것도 저기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결론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개선 요구, 뭐 정부에서도 현재 굉장히 전향적으로도 이거를 갖다 그 개정과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적정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제도적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 아까 그 IT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그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보안 부분, 환자의 US케어 서비스 선택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어떤 개인 그 환자가 없이 모두가 다 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이렇게 그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